남이 아닌 입으로 털자.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말이 많니? 둘이 떠들면 대화고 혼자 떠들면 치매라던데. 쟤는 아픈 거야. 말이 많은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이 많은 이들의 심리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아도취가 심하거나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자아도취가 심한 경우는 대개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로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외로운 사람은 배고프면 폭식을 하듯이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소통을 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사람은 침묵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자아도취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성입니다. 긍정성은 인생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수술 후 회복과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말만으로도 우리의 정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 정서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얼마나 금쪽 같은가요? 말은 늘 생각의 열매지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내면의 사고방식이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을 희망적으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외부로도 표현되는 거죠.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외부로 향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고, 혼자 고민하며 상상하는 이들도 있지요. 이 중에 어떠한 사람이 더 위태로운 사람일까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혼자 생각을 곱씹은 집단이 주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눈 집단보다 높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안함을 말로 내뱉으면 더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싶지요. 하지만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불안할 때의 심정은 마치 불덩이를 끌고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불이 점점 몸짓을 불리면서 사람까지 잡아먹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감정이 더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불안은 추상적인 감정이라 모호하고 막연한 데다 복잡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말로 풀어내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혹시 떠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유기불안은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말하다 보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걱정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안을 표현하면 심적 고립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겪는 사람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들 말합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입에서 나간 감정은 말로 정리가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다른 사람과 불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고통이 늘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안이라는 상태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죠. 내 속에서 불안이 거대한 괴물이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의 반응이나 조언을 통해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 문제가 별것 아니었다거나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일이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상상 속에서 지은 불안의 집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병을 자랑하곤 했나 봅니다. 자, 그러니 불안할 땐 온 마음을 다해 떠듭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정서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게 진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를 완화하고 나아가 평정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행복감과 만족감, 인지적인 유연성을 가져다 줍니다. 인지적 유연성은 새로운 환경이나 모험적인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자신의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여 대안적인 행동과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정서와 인지적인 유연성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각각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안할 때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 긍정적인 상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시각화 기법은 특정 목표나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데 이를 통해 마음과 몸의 연결을 강화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암 환자들이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각화의 예입니다. 이러한 시각화 기법은 실제 성과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낮추고 싶다면 입을 여세요. 대화하면서 불안의 원인을 확인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안정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불안의 자리를 긍정적인 상상이 채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긍정의 안정과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
반듯한 마음은 꼿꼿한 허리에서 시작된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스스로를 환대해야 할 때에야 비로소 타인을 환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기 환대라는 개념으로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새롭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상대방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내게 온 호의적인 이방인인 손님도 맞이할 수 있고 나를 침범하는 악의적인 이방인인 적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기 환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삶에서 배척되고 배제되어 투명 인간 또는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부적절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누구와 만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머무는 시공간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전적으로 부적절감 때문입니다. 존재하고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는 것 같지요. 이러한 방랑자들에게 어떻게 자기 환대가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환대하기 위해 스스로 칭찬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책을 수십 권 사서 읽으며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들 자존감 혹은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1등만 좋아하는 비교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부적절감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허리와 어깨를 펴세요. 마음을 펴기 위해 허리와 어깨를 펴야 하는 이유는 신체 자세와 감정 상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구부정하거나 움츠러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불안, 우울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반대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확장하면 신체적으로 더 개방되는 자세가 되면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호흡이 원활해지고 신경계가 자극되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기분과 인지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니 신체 교정은 마음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마음이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자세가 마음을 만듭니다. 좋은 일이 좋은 자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자세가 좋은 일을 물어다 줍니다. 몸의 자세가 삶의 자세인 거지요. 당장 허리와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도 당당하게 앞으로 내밀고 다니세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분명하고 당당하게 타인을 대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연간 1억 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대하되 자신 있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내 연봉이 2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꽉 찬 사람들, 늘 자신이 뭔가 해낼 듯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말보다는 그의 자신감에 짓눌립니다. 내가 당당해진다면 사람들은 내 연봉이 200억 원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자신감이 200억 원짜리라는 생각은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당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줍니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한 태도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니 과도한 책임감이나 억눌린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죠. 또한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감정적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당당한 태도는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자신감과 용기도 생깁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태도를 갖게 되니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되지요. 상대에게 긍정적인 인상도 남기면서 어쩐지 내가 좀 더 똑똑해지는 기분도 들 겁니다. 셋째, 머리를 잘 다듬고 옷을 갖춰 입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자신을 거울에 자주 비춰보고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야, 오늘 스타일 좋다. 오늘은 잘 될 거야. 하고 말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상황의 주인이 되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훨씬 관대해집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기술이 있지만 일단 위에 3가지만 해보십시오. 나의 열등감, 나의 부적절감을 이기지도 못할 정신력에 맡기지 말고 행동으로 새롭게 전환해 보세요. 놀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도 재밌다. 야, 놀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하며 놀아야 되냐? 난들 아냐. 여행을 가자니 다리가 아프고 책을 읽자니 눈이 안 보이고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안 돌아간다. 모여서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지요? 취미를 가지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뾰족한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긴 여가의 시간을 어찌할까 걱정이시지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젊으나 나이 드나 인간은 혼자서도 잘 놀고 다른 사람과도 잘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노는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왜냐고요? 나이 들면 내 주변을 구성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이젠 함께 놀고 싶어도 상대방이 바쁘거나 아프거나 죽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배우자와 자식들도 나랑 안 놀아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잘 놀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걸 자기 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복합성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적인 구조로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 복합성이 높으면 내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역할, 활동, 목표 등을 손가락을 꼽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 관계에서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복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복합성이 높은 사람은 특정한 하나의 자아상이 위협받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다른 자아상이 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가정이나 친구 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강한 저항력이 생기지요. 게다가 자기 복합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과 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응도 잘하고 소속감도 강하게 느끼지요. 반대로 자기 복합성이 낮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몇 가지 제한된 자아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벌어진 일이 다른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만 몰두하고 다른 자아상이 부족한 경우 직장에서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복합성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기 복합성은 개인이 다양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심리적인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자기 복합성을 기쁨의 다채로운 창구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창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친구의 기쁨, 가족의 기쁨, 직장의 기쁨, 종교 생활의 기쁨, 취미의 기쁨 등 다양할 수 있죠. 친구의 기쁨이 훼손된다고 해서 가족의 기쁨이나 직장의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죠. 오히려 친구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을 가족이나 직장, 취미, 종교단체가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역할을 다양하게 나누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만들어 두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분들께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라고 물으면 보통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일하고 애들 챙기고 가족 챙기다가 어느 순간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만년백수인 겁니다. 시간이 많아도 놀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놀아본 적이 있어야 놀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압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상 갔다가 사기라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할 겁니다. 사실 지금이 몇 살이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아주 짧게 앞으로 10년 정도만 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요. 그때부터 나만의 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놀이를 시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버킷리스트 작성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는 거죠.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쓰기 전에 미성취 과제를 먼저 써보세요. 예전에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거나 아직 이루지 못한 생애 과제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쉬움이 남는 과제부터 적어나가는 거지요.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목록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가지를 적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다 적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또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과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 3개월 또는 6개월이나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부 항목으로 나눠질 겁니다. 내 몸에 관한 것인지, 내 정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말이에요. 성취할 때에는 각각의 항목을 섞어서 골고루 성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면 할수록 일상이 충만하고 다채로워집니다. 단, 이 항목들을 구축할 때 몸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 세계 일주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준을 갖고 분류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취미에 대해 말하자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사람들이 몰입을 통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미 활동도 이러한 몰입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죠. 칙센트 미하이에 따르면 능동적인 여가를 통해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능동적인 여가는 운동, 악기 연주, 미술, 달리기 등 집중력과 노력을 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일종의 무아지경을 경험하면서 나만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몰입을 통해 심리적인 만족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취미 활동에 집중할 때 활동 자체에 몰두하게 되어 외부의 스트레스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취미는 그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기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도전과 집중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몰입과 행복을 경험하는 능동적인 여가와 달리 수동적인 여가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낮습니다. 수동적인 여가는 특별한 노력 없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 같은 거죠. 직센트 미어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수동적인 여가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동적인 여가는 일시적인 이완을 제공하지만 몰입 상태를 유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거죠. 그의 결론은 취미를 통해 몰입을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능동적인 취미 활동이 사람들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얻게 하는데 확실히 공헌합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다양한 역할로 구분하여 생각하고 혼자 놀 수 있는 취미를 다방면으로 마련해 둔다면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능동적인 기쁨의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창구를 열면 또 하나의 창구가 열릴 겁니다. 몸의 창구, 정신의 창구, 능력의 창구. 이러한 식으로 창구들이 생겨나죠. 그러다가 한 창구가 막혀도 다른 창구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기 복합성이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을 올려줄 테니까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험으로 2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을 망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8과목을 시험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면 한 과목의 점수가 낮더라도 평균값이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 이처럼 자기 복합성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고 그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신감뿐만 아니라 생의 만족도도 높이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 기분이 참으로 좋아지지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만끽하면서 자기 복합성에 힘을 믿어보자고요.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총 30개의 챕터 가운데에서 3개 골라서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명쾌하지요? 마지막 챕터 메시지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놀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도 재미있다는 말이었죠. 함께 놀고 싶어도 상대가 바쁘거나 아프거나 혹은 세상에 없을 수 있다는 말. 그렇다면 결국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이야기였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자기 복합성. 자기 복합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또 친구와 나, 취미를 즐기는 나, 또 배움을 추구하는 나. 이 다양한 자아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서 흔들리더라도 다른 영역에 버텨줘서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나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자기 복합성이 있습니까?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친구로서의 나, 어떤 모임의 일원으로서의 나.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두 개 더 새로운 자아를 덧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배우는 나, 악기를 배우는 나, 또 독서 클럽의 일원인 나, 슬로우 조깅에 참여하는 나. 작은 씨앗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될 겁니다. 자기 복합성은 늦게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일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을 더 살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작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자기 복합성 5가지 추가하기 캠페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5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해보고 싶지 않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놀이를 펼쳐두는 거예요. 내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어디에든 적어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나는 어떤 나를 더 키워볼까? 나를 어떻게 확장해볼까?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하나씩 시도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책 산책은 여기까지. 모두들